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미국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다시 10,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만삭시대를 다시 열었죠. 게다가 신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견인이 시장 상승을 이렇게 크게 이끌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18만 3천 명 증가해서 역대 최고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처럼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2차 재확산은 아니다 라고 계속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커들로 위원장은 2차 확산이 오는 것 아니라면서 나바로 위원장은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 2차 재확산이 올 것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확진자 수는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재개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숨고르기라는 모양새였었고요. 반면에 기술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취재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2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상승세를 지지해주면서 또 한 번의 만삭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장 막판에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벗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속도로, 즉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약간의 우려를 더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과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된 모습이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일요일에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을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5만 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는 3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WHO는 이것이 단순히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면서 입원 환자 수만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또 사망자 수도 늘어났다면서 이는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2차 감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해온 백악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가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이 비축 물자의 재고를 채우고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는 이것이 꼭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준비는 해두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항공사와 카지노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은 이날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상대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도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미국의 지난 5월 기존주택 판매가 9.7%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의 타이슨 푸드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6% 가까이 올라 26,02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죠. 만스닥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1%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애플 등에 힘입어서 이내 반등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65% 올랐고요. 3,11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도 2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가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경기 회복 기대를 뒷받침하는 그런 IB의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등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강세를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감염이 다시 늘어도 가파른 경기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를 해서 투자 심리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텍사스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당 불가 수준의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 unacceptab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경고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증시 역시도 상승폭을 잠시 소폭이나마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증시는 굉장히 좀 호주세를 띄었지만은 향후에도 유사한 어떤 주별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2차 경제 락다운에 대한 시사 발언이 나왔을 때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유가 WTI 가격이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40달러에 안착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2차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산유국들의 감산도 계속 준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40달러를 돌파한 채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가격은 2% 정도 올라서 40.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50달러를 넘어서서 1,765달러 선까지 올라간 채 거래가 됐고요. 글로벌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변동폭 없이 이 경제 회복 속도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속에서 0.7% 초반대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자면 달러 가치는 또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는 0.6% 내려서 97.02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월가 주요 IB들 가운데서 이른바 곰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여겨지는 크레딧 스위스가 강세누로로 급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CCN에서는 이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분석이다라고 또 반박을 한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크레딧 스위스가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기존의 2,700에서 3,200으로 약 한 18.5%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6개월간 약 한 3%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를 점친 것이 될 텐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즉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CCN에서는 이번 분석이 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랠리, 그리고 과도한 미연준발 유동성이 또 다른 주요 리스크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비관론을 제시했던 IB가 낙관론으로 바꿨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전후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NBC에 따르면요, 올 말 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최고치를 제시한 그런 기관은 CFRA라는 기관입니다. 3,435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치인 2,700이 시티그룹과 함께 최저치였습니다. 그만큼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던 그런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내놨던 그 분석치를 좀 살펴보면은 EPS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 정도로 비교적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포드 PER을 무려 26배를 적용을 하면서 3,250이라는 목표 주가를 내놨거든요. 즉
대놓고 펀더멘털보다는 미국 증시가 멀티플 확장에 의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2021년과 2022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최소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CFRA 같은 경우에는 EPS 전망치를 162.37달러로 지금 최고치로 역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유동성 랠리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약 한 10%의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업이익의 개선이라든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오늘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선택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까지 비교적 좀 약세론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왔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좀 강세론을 많이 제시를 했었던 JP 모건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같은 맥락으로 다소간의 경계감을 나타내는 또 리서치 노트를 오늘 냈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소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선택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이른바 코로나19의 엔드게임 위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베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12월까지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정부들의 경기 부양 기조가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법인세도 낮게 유지가 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부울진영, 즉 강세로는 또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긴 하지만 2차 확산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차 재확산은 전혀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급증하는 지역만 있을 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우리는 검사 절차와 진단기기가 있고 또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2차 확산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이어서 그는 이 미국 내에서 미국 전역이 이 확진율이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또 경제가 재개된 지역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팬데믹이 새롭고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WHO의 분석과 그리고 이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분석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전날 나바로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능성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고를 채우고 있다면서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과연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팀장님, 우리가 이거를 다시 경제 봉쇄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수차례 2차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라도 좀 스탠스를 바꿔서 2차 락다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받는 그 충격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2차 봉쇄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의 재선에도 이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밝혔듯이 10%를 조금 하회하는 그 확진율,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극초반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여기에 더해서 뉴저지와 뉴욕 그리고 오하이오 등의 주지사들이 이미 2차 봉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주지사의 말이 좀 공감이 됐거든요. 고용과 보건 중에 택 1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둘 다 우리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확진자 좀 이 증가세 둔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차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는 이미 경제 재개가 이루어져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뉴욕시는 이번에 이제 2단계 경제 재개에 돌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가거나 야외 식당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이죠. 뉴욕시는 이런 2단계 경제 재개 조치를 내렸고요. 한때 전 세계 코로나19 진앙지였던 이 도시가 가장 늦게 경제 재개를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요커, 즉 뉴욕시 시민들은 몇 개월을 미뤘던 머리를 자르러 가고 야외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는 등 외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뉴욕시 30만 명의 시민들이 또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폐쇄령이 내려진 이후 100일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따라서 그동안 외출을 자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외출을 시도하면서 경제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일 8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일간 기준 확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심했던 때에 비교해보면 심했던 때는 59%에 달하는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 수의 비율이 지금은 1에서 2%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개와 동시에 타 지역에서 바이러스 재유행이 돌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등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주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릴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요. 또 각 주들이 지역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이런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우고 또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앙지로 불렸던 이 뉴욕시에서도 2단계 경제 재개를 단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또 큰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시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코로나19 재유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를 예측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수치화하기도 좀 힘들다는 점에서 증시가 적절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꽤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핑코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증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퀘어가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받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버진갤럭틱이 나사와 우주여행 훈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2020 WWDC를 열고 iOS 14 외에 다수의 새로운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스퀘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참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어떤 내용이 새로 업데이트 됐을까요? 네, 스퀘어라고 한다면은 페이팔의 경쟁 업체이기도 하죠. 모바일 결제 업체인데요. 월가에서 최고 목표 주가를 받고 신고가, 오늘 한 6.4%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한 건데요. 4월 이후에 동사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시장이 간과하는 모멘텀이 추가로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거래 수요가 시장의 우려보다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책이죠. 급여 보호책 PPP가 이 기업의 또 재무 상황에도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개인 간의 그런 P2P 송금 앱인 캐시앱의 다운로드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이 역시 관련 수요가 역시 좋다는 것을 좀 입증한다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페이팔의 주가도 3.5%나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온라인 쇼핑이 답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JP모건에서 코로나19 엔드게임 위너라고 그런 표현을 한 그런 업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될 텐데 P2P 앱인 벤모를 이용한 암호화폐 저장 그리고 직접 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에 따르면요. 신규 서비스가 3개월 내 또는 더 이른 시점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세계에 처음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한 앱이 바로 스퀘어의 캐시 앱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실적에도 실제로 좀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또 양사 간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결제 수요가 지금 급증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지난 18일 목요일 날 공개를 했던 그런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주간 단위로 집계를 한 그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글로벌 소비자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온라인 결제로의 전환 흐름을 팬데믹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응답자의 46%가 현금 사용을 줄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현금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이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또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무려 64%가 탭앤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말기에 직접 살짝 터치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한다는 또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버진갤럭틱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버진갤럭틱 주가가 거의 16% 가까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버진갤럭틱은 지난 밤 사이에 나사와 우주여행을 위한 훈련 및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겁니다. 상상만일 것 같던 이 우주여행이 이제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버진갤럭틱은 이날 새로운 민간 궤도 우주비행사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주비행사가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에 올라타듯이 그냥 탑승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우주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버진갤럭틱이 이날 발표한 나사와의 계약이 바로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훈련하고 장비를 빌리기로 하는 그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UBS에서는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 2,4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05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또 나사는 지난 4월에 여러 기업과의 그 계약 관계를 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스페이스X,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이런 기업들과 함께 2024년에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협업하기로 한 이 파트너십 계약을 지난 4월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버진갤럭틱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4% 넘게 급등했는데요. 팀장님, 사실 버진갤럭틱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까지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 우주여행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만드는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평균 투자 의견이 지금 비중 확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25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을 제시한 IB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제시가 됐던 의견을 보더라도 6월 10일쯤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2달러 정도로 하향한 것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즉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IB들도 섣불리 투자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앞서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30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처음 우주여행의 예약이 한 600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같은 수치가 앞으로 급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 그리고 다음 단계는 초고속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감을 또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버진갤럭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나스닥 지수를 만스닥으로 이끌어준 애플의 소식인데요. 애플이 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상 컨퍼런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 애플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자사의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애플이 이날 2.6%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가장 큰 이슈로는 앞으로 출시될 맥 컴퓨터에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이 칩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당사는 이 전환을 통해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즉 아이맥과 맥북이 해당되겠죠. 이들이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팀 쿡 CEO는 애플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들을 발표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술들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애플의 카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카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폰은 디지털 차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동차 제조사와 연계를 해서 이제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거는 일을 할 수 있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는 내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외에도 iOS 14이나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번역기 어플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어가 여기 이 기능에 포함되게 돼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애플이 이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 인텔과 결별을 하고 자사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텔에는 상당히 오늘 좋지 않은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인텔에 대한 여파 어느 정도로 예상 가능할까요? 네, 양사 간의 관계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혼을 했다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번에 결별 소식이었습니다. 일단은 맥 제품에 애플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한다는 소식 자체에 대한 좀 반응을 얘기를 드리자면요. 기대감이 좀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거밍치가 ARM, 즉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가 인텔 대비해서 50%에서 100% 정도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냈습니다. 다만 인텔에 굉장한 좀 타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품에는 이미 애플이 ARM을 많이 좀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같이 애플 이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을 하겠다. 탈인텔을 하겠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이 밖에 핵심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인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애플 자체 프로세서로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텔에 대한 실적 타격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하듯 오늘 인텔의 주가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